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또 제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한 컨텐츠로서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라는 이제 명저가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광기가 시대마다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큼 제대로 분석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라는 저서를 이 전문가이신 이제 허경 교수님이 자신의 이제 생각과 여러 가지 분석을 덧붙여가지고 진짜 논문 같은 느낌으로 이 새창미디어라는 출판사에다가 이제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읽기라는 책으로 조그맣게 이제 책을 내셨습니다. 출판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2차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가 있고 그 광기의 역사를 읽고 분석해서 자기의 해석을 내놓으신 허경 교수님이 있고 그리고 그 허경 교수님이 쓰신 광기의 역사 읽기를 읽고 허경 교수님의 분석을 읽고 저의 생각을 덧붙인 그 영상 그 세 번째 자료로서의 영상이 바로 이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추 이해를 하셨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은 정말로 진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라면 좀 알고 지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저만 알기 아깝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딱히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뭐 항상 그러셨듯이 그냥 뭐 안 보고 지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내용이 좀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흥미로운 내용도 있고 하니까 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경 교수님께서 너무 정리를 진짜 전문가가 왜 전문가인지를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요약과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기반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왜곡시키지 않고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 개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권력이라던가 계급 이러한 계층 그리고 현대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여러 차별이라던가 이런 분리적인 요소들 그리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많은 제도 같은 것들 그 구조들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회 철학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일단 이 미셸 푸코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전에 구조주의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조주의의 핵심은 여러분들 개인의 주체라는 것이 미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아라던가 주체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주체와 자아가 생성되냐면은 바로 이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 뭐 이것을 이제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자본의 틀, 뭐 자본가들이 형성해 놓은 어떤 생산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생산 수단, 뭐 이런 것들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부구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상부구조, 뭐 하부구조 이런 것들을 틀로 보는 것도 물론 구조주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개인의 주체나 자아가 형성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어라던가 법이라던가 제도라던가 이런 인간들의 정신이 만들어 놓은 산물, 그 산물에 의해서 그 속에 속하면서 결국에는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아를 상정합니다. 구조주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 예를 들어서 범죄자라는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부터 범죄자였던 거예요? 구조주의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범죄자가 제기한 것은 뭐예요? 이 법과 제도라는 그 틀이 이미 존재하고 말 그대로 구조가 존재하고 그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그 이질적인 구조의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조를 탈피하려고 한다든지 그 속에 소속될 수 없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어떤 정체성으로 낙인이 찍히든지 아니면 규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범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빈자, 뭐 가난한 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들 다 뭐예요? 결국 그 주체나 자아가 이미 그 유전자의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 아니죠. 무엇이 형성한다? 마치 자크 라캉 예전에 제가 다뤘었죠. 자크 라캉의 심리학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크 라캉의 철학과 이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상징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징화되는 거예요. 누가? 언어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상징화된다. 주체가, 개인이. 그러면은 이 상징계를 벗어나서는 개인은 자아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여기 학교를 다니면 학생이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역할극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걸 뭐 역할 모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저기 공사판에 가 있으면 뭐예요? 노가다 김씨, 노가다 박씨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갔는데 회사의 대표와 비슷한 사람이다. 뭐 그런 고위 간부다. 그러면은 고위 간부, 뭐 임원진이라는 그러한 정체성 같은 것들, 그러한 자아, 주체가 어디서 형성되는 거예요? 외부, 상징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와 개인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규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미셸 푸코도 전형적인 이런 관점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광기의 역사를 저술했을 시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런 관점, 즉 정말로 정석적인 프로토타입적인 구조주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뭐예요?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존재죠, 사실상. 그죠? 정신적으로 로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타뷸라 라사, 빈 석판과 같은 그런 빈 백지와 같은 느낌의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통해서 수용하는 존재일 수도 있겠죠, 정신적으로 봤을 땐.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놓여있는 이 소사이어티와 사회 스트럭처 구조, 이런 모든 정치 메커니즘 속에서 결국 개인은 뭐다? 개인은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이 상징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상징계 안에서만 무엇이 결정된다? 내가 누군지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뭐 초기 사회학이라던가 아니면 뒤로 가면서 뭐 범죄 심리학, 사회학에서는 이 범죄자들을 이제 이러한 상징계 체계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사이코패스적이라던가 소시오패스적인 부분들을 이런 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주의자들, 뭐 미셸 푸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그리고 또 뭐 자크 라칸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씩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구조주의라는 명맥한 하나의 완벽한 틀은 그대로 가지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비스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류학자였는데 어디에다가 구조주의를 적용했어요? 원주민이라던가 원시인들, 그들이 뭐 현대 인류보다 미개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 원시인들은 원시인들만의 구조가 있어요. 그럼 원시인들의 구조는 뭐예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원시인들의 구조는 원시인들의 상징계인 거예요. 원시인들의 상징계는 우리가 뭐 나뭇잎이라고 그냥 대충 부르고 넘어가는 것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뭐 독소를 품고 있는 식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뭐 의성어라고 표현하겠죠. 의성어라던가 뭐 이런 상징어 같은 것들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들에게 관습으로서, 법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겠죠. 누구에게? 원시인에게. 그럼 이러한 구조들을 통해서 레비스트로스가 파악했을 때 저기 뭐 옛날에 이제 스페인이 침공해가지고 고대 멕시코를 박살내고, 뭐 고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가 이제 아즈텍 문명이라고 하면 고대는 아니겠죠. 16세기쯤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옛날에 이제 원주민들이라던가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미국의 이제 원주민들 학살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예전부터 조상으로부터 뭐 로키 산맥 뭐 무슨 산맥 해가지고 그 밑에서 터전을 가꾸고 왔던 그런 기반들을 다 파괴한 게 뭐예요? 현대 인류들, 청교도들 뭐 이런 사람들, 스페인 가톨릭 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상징 체계와 구조라는 것의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모리애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의 상징계를 박살내버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비스트로스 관련된 영상도 올려놨었는데 아주 옛날에 올렸는데 그거 보시면은 왜 미개하지 않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인들보다도 더 놀라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좀 서두 부분이 긴데 이 부분이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자, 푸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푸코는 광기의 역사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광기는 뭐라는 거예요? 사회적 산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적 인식의 산물이에요. 사회적 인식의 산물이라는 것은
다수가 결정하는 거겠죠. 근데 이 다수가 결정하는 것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소수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소위 뭐 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정계에 위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지배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이 부분도 이제 나올 건데, 푸코는 그러면은 이렇게 인간의 광기라는 것을 죄악시하고 하나의 범죄로서 기피해야 되면서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야 하는 대상으로서 파악하게 만든 원흉을 르네 데카르트라고 봅니다. 이것을 르네 데카르트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정말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데카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데카르트를 통해서 유럽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모했습니까? 신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의 주체, 자, 생각하는 자, 그죠? 코기토로 변모하게 되죠. 그 과도기에 있었던 데카르트의 작품들 중에서 이제 방법서설, 성찰 뭐 이런 것들 있죠. 정념론 이런 것들, 그죠? 거기에서 어떤 동물성을 통해서 동물과 인간의 분명한 차이를 나누고, 그럼 동물과 인간의 분명한 차이를 보면서 생각하는 그 바로 사고가 가능하게 만드는 이성을 중심에 놔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성을 중심으로 놓는 것이 바로 광기와의 뭐예요? 상호 대립적인 이러한 관계를 상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데카르트의 이성은 생각하는 자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광기와 비슷한 상태라고 놓이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많은 예술가들, 뭐 프란시스코 데 고야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그 좀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도나시엥 알폰소 프랑수와 사드, 우리 사디즘이라는 이 어원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긴 그렇고 사디즘이라는 이 어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인물이죠. 그죠? 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바로 사드라는 이 후작이죠. 자, 이 변체적이고 과학적인 성욕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낭만주의 화가로서 비이성적이고 슈퍼내추럴한 부분을 다루었던 프란시스코 데 고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광기의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비이성적인 측면들이 발현될 수 있는가를 작품으로서, 문학으로서, 그림으로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데카르트 이후의 유럽의 사유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푸코가 봤을 때는. 르네상스 이후에는 이제 반성적인 것에 어떤 되게 고상한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부터 이제 17세기 있죠? 이 중반, 언제죠 이게? 이제 고전주의. 이 고전주의 시기에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뭐가 파괴되냐면은 광기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균형이 파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기의 균형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인식과 비판이 우위에 서는 거예요. 갑자기 인식과 비판이 우위에 선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 인식과 비판의 우위에 선다라는 것은 이것은 비극적인 것과 또 대립되는 겁니다. 자, 비극적인 것은 감상적인 것이며 어떤 인간의 정념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짜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감각 그대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비극적인 것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반대되는 게 바로 비판적이라고 봅니다. 상호 이제 이양대립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판적인 것은 뭐예요? 인식의 우위, 사고의 우위, 분석의 우위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고전주의 시기에서. 르네상스 시기 후기부터 점점 이러한 경향성이 보였는데 고전주의 시기에서 완전하게 이런 경향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광기의 경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막 진짜 폴터가이스트 같은 현상을 봤어요. 막 물건이 움직이는 현상이라던가 광기와 너무 흡사한 어떤 미친 사람이 막 울부짖거나 소리 지르거나 막 뭘 때려 부시거나 하면서 막 웃거나 울거나 하는 조울증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 이러한 증상을 보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러한 광기의 경험은 비판적인 반성과 우위에 의해서 하나의 병리적인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러한 광기를 폄하하고 절하하고 이성의 우위에 인식을 올려놓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전주의 시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전주의 시기의 조례를 알리는 작품으로서 라스메니나스라고, 이제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라스메니나스가, 그죠?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이죠. 스페인 화가. 여기 이제 이 여자 마르가리타 공주인가?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그리고 여기에 시녀들 이렇게 있고, 여기 뒤에 이제 왕하고 왕비가 이렇게 있고, 그죠? 펠리페 2세인가? 모르겠네, 정확하게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서 있고,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리는 거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모르시는 분, 특히나 이 라스메니나스 디에고 벨라스케스 작품을 모르시는 분은 뭔 개 같은 걸 그려놨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라스메니나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백날 얘기하는 거 보고 있어도 그거 한번 보면 무슨 그림인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1656년 작품입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러면은 이게 언제예요? 17세기죠,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17세기. 그죠? 자, 그러면은 서양 문명의 핵심을 자리 잡고 그 축으로서 움직여왔던 게 바로 이러한 비판의식인데, 이러한 비판의식이 다행히 16세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은폐가 되어 있었다. 왜 은폐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르네상스 시기가 뭡니까? 천재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을 그래도 높게 치부하고 어떤 예술적인 성향에 어떤 도움을 줬어요. 바로 뭐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뭐 초자연적인 것들을 하나의 천재성의 발현이라고 여기는 그래도 그런 시기였죠. 어느 정도. 이게 예전에 고대 그리스라던가 이런 시기였다면 이게 좀 더 강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확실히 이런 어떤 막 신탁에 사로잡힌 뭐 무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상상 가시죠?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와, 저 사람은 뭐 신의 축복을 받거나 신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들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르네상스 시기에 오면서 물론 그런 경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잘 다행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라든지 뭐 이 당시에 활약했던 사람들, 또 누구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티첼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 기베르티 뭐 이런 조각가들, 이러한 사람들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어떤 그런 천부적 재능을 물려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런 이런 사람들, 후원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기 뭐 구석에서 천재성이 있는데 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사회적으로 막 죽일라 그러고 배척하거나 막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르네상스 때는. 악마화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바로 광기가 이성의 그림자가 돼버리면서 그리스도교 영향 아래에서 이제 광기와 이성의 대립이 해소되는 것들이 이제 점점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교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어느 정도 용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하고 광기가 서로 전혀 다른 분리된 어떤 확실한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스도교 이 문명, 즉 이 르네상스 문명 속에서 서로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 단계는 광기는 이제 이성의 쌍둥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의 쌍둥이가 아니야. 광기는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기라는 것 그 자체는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이성의 토대를 둔 광기만 존재해요. 근데 이성의 토대를 둔 광기는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위기감으로서 사회의 분위기로서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근데 광기는 광기 그 자체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병리 현상들하고까지 결합시켜져 버리게 됩니다. 이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하고 결합시켜져 버리면 그냥 광기가 한 사람의 어떤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회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이상한 어둠의 세력이 돼버리는 거야. 언제?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세르반테스라던가 셰익스피어와 같은 이런 르네상스 후기 시기의 사람들은 그래도 광기를 문학 안에서 잘 형상화했어요. 문학 안에서 잘 형상화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범법 행위로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학으로 증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누구 있어요? 돈키호테 있잖아요. 돈키호테. 그리고 돈키호테를 따라다니는 로시난테와 돈키호테. 둘이 되게 웃기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행동들. 물론 로시난테하고 그 조수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이 두 글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돈키호테, 로시난테, 그리고 그 두 글자. 시종인가 그럴 거예요. 그 두 글자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셋이 이렇게 다니는데 막 우여곡절하고 기사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하죠. 근데 거기서 드러나는 돈키호테의 광기는 사회를 좀먹는 광기예요? 아니죠. 무슨 광기예요? 풍자가 들어있는 광기고 비판의식이 오히려 내재되어 있는 광기예요. 광기 안에. 이성에만 비판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광기 안에도 비판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왜? 르네상스 후기까지는 그래도 이성과 광기는 하나의 쌍둥이 관계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광기가 극단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광기의 고전주의적인 경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허경 교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인들의 배. 이 작품이 있어요. 광인들의 배. 이 작품에서 일종의 눈속임으로써 환각으로서의 광기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환각으로서 영국적인 이러한 광기들. 우리의 어떤 올바른 판단이라던가 이성적인 성찰을 방해하는 그러한 광기들. 근데 그러한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눈속임이나 환각은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요. 뭐가? 광기가. 이러한 광기가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러한 진실은 광기에 의해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대감금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 이 시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로피탈 제네랄이라는 것이 설치됩니다. 자, 이 로피탈 제네랄은 바로 이성을 예찬하고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기관. 행정기관이면서 사법기관이 되면서 동시에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오류일 때, 무언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징벌이고 어떤 절망이라고 보는 이러한 광기가 이제 로피탈 제네랄이 이제 형성이 되고 대감금 시대가 도래하면서 1656년에 실제로 파리에다가 설치를 해요. 이 로피탈 제네랄을 설치하라는 루이 14세, 태양왕이죠. 절대군주 루이 14세가 로피탈 제네랄을 설치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파리 인구의 1%가 수감이 됩니다. 로피탈 제네랄이라는 이 기관 안에. 자, 그럼 이 기관 안에서는 뭐예요? 더 이상 광기는 용인될 수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즉,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꿈이나 오류, 광기를 마주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올바른 이성 판단, 나의 코기토를 방해하는 작용이었던 건데 그것이 그대로 생각하는 주체에게 광기라는 것은 더 이상 진실을 드러내는 강점을 가진 것이 아니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미칠 수 없는 존재로 탈바꿈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데카르트가 가정하는 코기토, 생각하는 주체는 뭐냐면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 그 순간은 미치지 않아야만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성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불가능한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광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인은 생각이 불가능하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비사회적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식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서 미친 주체는 생각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주체는 미칠 수가 없다. 회의하고 의심한다라는 것, 사유한다라는 것, 즉 이것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성의 조건 그 자체다라고 해서 여기서 광기와 이성이 완벽하게 분리돼 버립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쌍둥이로서 이성과 광기가 있었다. 근데 이 광기는 이성이 드러내주지 못했던 진실 같은 것들을 드러내주기도 했고, 그죠? 여기서 꿈이라던가 환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해주었어요. 알물 제공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어떤 거대한 암시라던가 뭔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사람, 선택받은 자, chosen one, 선택받은 자로서 기능하고 긍정적인 어느 정도의 관점으로서 인식되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고대 그리스, 신탁, 로마 시대 이런 때부터 르네상스 후기까지. 그래서 르네상스 후기에 되면서 이제 세르반테스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셰익스피어가 작품 속에서 리어왕에서 나타나는 어릿광대 있죠. 리어왕에서 나타나는 킹 리어에서 나타나는 어릿광대가 하는 말, 그리고 세르반테스에서 나타나는 주인공 돈키호테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녀라든가 맥베스의 마녀라든가 다 미쳤다. 그래, 미쳤는데 뭐하고 있어요? 정확히 미래를 예견하고 진실을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작중 인물들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광기는 결국에는 이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서로가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성이 하지 못하는 일까지 해내는 어떤 그러한, 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역할이었지만 바로 로피탈 제네랄 16세기 이후에 루이 14세 때 17세기 들어가면서 고전주의 시대 들어가면서 사유, 데카르트적인 이성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된다? 둘은 완벽하게 이제 결별한다. 그러면서 광기 자체가 무엇이 돼요? 거짓이 되고, 광기는 사유가 불가능한 것이 되고, 광기는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이 길다고 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이상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